그래서 제가 1등 그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1등이 삼성자산운용 코덱스가 한 32조 원 정도 되고 2등이 타이거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등이라고 했었고 그때 규모가 한 30조 원이고 사실 이 두 개가 과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1등, 2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뭐 편견은 아니지만 삼성은 그룹발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이 사실 탑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뭐 ETF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모아서 굴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굴리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도 이제 모셨으니까 이따가 뭐 채권 관련돼 가지고 한번 뭐 3분에서 5분, 뭐 길게는 좀 10분 짧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 제가 일단 이 강의를 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금요일에 이 자리에 이 비용을 내고 와서 앉아가지고 듣는다는 것 자체에 사실 뭐라도 하나 얻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알려드리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강의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알려드리니까 오늘 이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라도 딱 하나 아니면 두 개라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차도 그랬고 세 번째 주차도 제가 5월부터 강의를 해보니까 좀 느꼈던 게 이게 사실 저는 한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그 강의를 좀 전달해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분절적으로 전달해드리면은 이 전반적인 전달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오시다 보니까 자꾸 까먹으시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복습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 나가고 그 중간중간에 채권이나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도 여러 전문가분들의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은 부동산도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신탁사가 있잖아요. 신탁사에 있는 현업자입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짧게 복습하는 개념을 진행할게요. ETF는 펀드, F가 펀드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ETF 펀드와 주식 간의 가장 교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ET가 Exchange Traded라는 약자로 펀드인데 사고 파는 게 쉬운 펀드다. 그래서 주식처럼 하루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게 ETF였습니다. 요거는 제 프로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그때 2016년도에 거시경제 대회를 나갔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는 아마 알 텐데 제가 거시경제만 너무 집중해서 그때가 투자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매크로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잘하시는 분들 결국엔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시경제에 늪에 빠져가지고 저처럼 투자 못하시는 그런 약간 부분의 찬스는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쭉 했던 거고 이게 저 예전에 적고 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투자도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뭐 코인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결국엔 돈이잖아요. 돈.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고정적인 돈과 길 가면서 주는 100만 원의 돈은 다르잖아요. 사실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측면에 사실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렸었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ETF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섹터별 개장, 세 번째 자산 배분, 네 번째 종목펀드, 그리고 마지막 괜찮은 서적까지 해서 오늘은 아마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채권 쪽이랑 부동산 쪽 들어보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진행을 했으면서 혹시 이전에 질문사항 혹시 있었던 분 계신가요? 아, 나 이게 좀 궁금했었다. 오면 좀 물어봐야지. 이런 거 혹시 있었네. 없었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수업 시간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한 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ETF는 싸게, 쉽게 펀드처럼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건 빨간색 하이라이팅을 썼지만 결국에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의 수단이 ETF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봐야 된다. ETF라고 만능이 아니라 반도체 ETF를 할 건지 전기차 ETF를 한 건지 아니면 미국 시장 ETF를 할 건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 중간에 교집합이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0.16% 보통 한 0.1에서 0.2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식형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패시브형과
복잡하게 막 펀드 매니저 역량을 의존하는 액티브형 ETF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0.7, 0.8, 패시브 같은 경우 0.1,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싸요. 뭐 0.05, 0.07 정도로 채권형 같은 경우에 쌉니다. 워렌 버핏의 유언, S&P 500에 자기 와이프의 자기 자산의 90%를 와이프에게 S&P 500으로 물려주겠다. 그럼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ETF 시장이에요. ETF 시장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체 크기가 이 정도인데 한국 시장은 1% 정도, 1% 미만 정도. 근데 종목 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고, 선별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동종 업계에 있으면은 가장 큰 거 하시면 돼요. 가장 크고 오래된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실패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지수를 따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ETF가 가장 유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2008년도에 아마 아실 텐데 사모펀드 쪽 헤지펀드 대장이랑 워렌 버핏이랑 싸웠는데 ETF가 이긴다, 사모펀드가 이겼다, 웃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S&P 500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해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수수료나 비용을 다 포함을 시킨 수익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봤을 때 여기서 시작점은 두 개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산을 운영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안 되잖아요. 뭐 이게 샀다 팔았다는 증권거래소 이런 거 빼고 수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패시브형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는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투자하고 뒤에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집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2분기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실제 포트폴리오고 1등이 애플, 2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이 코카콜라. 워렌 버핏은 가장 큰 돈을 번 게 첫 번째는 코카콜라, 두 번째는 웰스파고, 세 번째는 애플, 네 번째는 그 석유회사들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벌었었고, 그 이외엔 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들이 있어요. 뭐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었거든요. 거의 두세 배 정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워렌 버핏이 와이프에게 90% S&P 500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집중 투자, 세 종목 아니면 네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성향을 보고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도 집중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패시브로 투자하되 나중에는 결국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해서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럼 어떻게 뽑아내냐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의 말을 빌리면은 쉬운 거, 쉽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 경제적 해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경제적 해자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딱 이 성과 같은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전환 비용이 높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쓸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 원가가 절감되고, 다섯 번째는 독과점인 회사. 뭐 그게 코카콜라였고, 그게 애플이었고, 그게 뭐 웰스파고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운용사,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뉴욕 주민 이 유튜브 모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한번 추천드렸었고, 저도 굉장히 자주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 공시 볼 때도 그렇고, 사실 뷰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인사이트가 많고 10분 영상이라고 해도 그냥 퀄리티 없는 영상이 아니라 진짜 퀄리티 좋은 영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정도는 구독해서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사실 이때 좀 많이 지루해지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공포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CNN.com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Fear and Greed Index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타임라인 설정해가지고 이게 요동이 어떻게 쳤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 빅스 지수 사실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전략으로 빅스 뭐 20 아래에 사서 뭐 40 이상에서 판다. 예를 들어서 40 이상에 사서 공포 국면에 사가지고 20 이하, 탐욕 국면에 판다. 이런 전략으로만 가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인덱스로만 투자해가지고. 근데 빅스 지수도 굉장히 많이 보니까 요거에 대해 참고하시고, 코로나 때가 빅스 지수가 한 80까지 갔었습니다. 80. 요거는 공보지수는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채권이랑 위험한 채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냥 어려운 말로 그냥 영어로 그냥 스프레드라고 해요. 스프레드 하면은 그냥 사실 어떤 거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 특히 스프레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냥 차이다라고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풋콜레이션, 풋옵션이랑 콜옵션의 차이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풋옵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공포구명이다 라고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주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탐욕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게 달러 인덱스였고, 사실 지금 달러 환율이 거의 25년 내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그 엔화랑 달러랑 비교했을 때 150엔이 넘어갔고, 사실 킹달러예요. 킹달러. 달러 가치가 진짜 높고, 다 보는 지표가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유로가 한 57%, 6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화가 한 14%, 파운드 12%, 캐나다 달러 한 9% 정도 해가지고 상대 가치 비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은 달러 강세구나, 굉장히 카통화 대비 강세구나 라는 점을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지표 되게 많이 나옵니다. ETF는 딱 두 가지 사이트 보시면 두 가지 사이트. 첫 번째는 ETF.com. 여기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ETFDB.com.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티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뭐 스파이면 SPY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 구성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어디 국가에 투자하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이트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궁금하시면 운용사 뭐 블랙락이나 뱅가드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네. 그리고 이건 페드와치인데 그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준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com.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이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그 사이트예요. 백테스트 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S&P 500에 얼마, 나스닥에 얼마, 채권에 얼마 했을 때 일정 수익률이 얼마 될지 그거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com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에는 부동산도 그 전체 뭐 30억,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당 단가가 중요해서, 주식도 한 주당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가총액. 한 주당 단가로 했을 때 하이닉스가 더 비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뭐 350조 원 밸류다, 뭐 SK 하이닉스가 70조 원, 80조 원 밸류다, 이 밸류를 보고 투자하셔야 되지, 단가를 보고 투자하시는 건 사실 피자를 뭐 10조각으로 나오냐, 20조각으로 나오냐, 30조각으로 나오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finbiz.com이고, 요 그림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요것도 되게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필터링을 걸어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아니면 나 PER 얼마 이상,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실적이 몇 프로 이상 증가한 회사들만 추려줘라고 했을 때 이 스크리너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 추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도 한국, 미국, 중국 지수에 대해서도 이런 지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YTD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했을 때 사실 S&P 500이 한 23% 빠지고 나스닥이 한 30% 빠졌거든요. 그와 반면에 가장 안 빠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있겠지만 가장 안 빠진 국가는 인도예요. 인도. 그 인도 ETF는 INDA ETF가 인도 ETF고요. 거의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어요. 그 베트남이랑. 그거 참고 삼아 아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차트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고, 네, 여기 좀 빨리. 여기 S&P 500 차트 분석에서 좀 많이 시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로 귀결됐었어요. 하나가 뭐였죠? 그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하다. 그거에 대해서 차트별로 다 쪼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S&P 500 쭉 우상향?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구간 사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지금 투자한 사람 치고 수익 난 사람이 크게 많이 없어. 그 마이너스 30% 대비해서 좀 잘한 거지, 완전 플러스 10%, 20% 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국면을 어떻게 넘어가냐. 지금 사실 국가가 망할 것 같은 위기도 들고, 뭐 부동산 PF 터진다고 하고, 뭐 내관이다, 뭐 가계부채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항상 반복되었고, 우리 인간이 주식시장에 있는 이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퀀트 투자, 뭐 예를 들어서 퀀트 투자 한다고 해도 결국엔 퀀트가 맨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잘 되겠지만, 나중에 나왔을 땐 퀀트 알고리즘이 복제되고 여러 가지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복제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도 사실 그렇게 메리트 있는 알고리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공황 때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1929년부터 39년 사이 대공황 차트고요. 이때 구간이 고점 대비 한 40% 50% 빠진 날.
그리고 1946년부터 48년까지 이때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도래해가지고 그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많이 빠졌었고 그때 쭉 길었었고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은 좀 작은데 2년이에요 2년 이 네모 상자가 2년이에요 1년 반 2년 정도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고통은 사실 항상 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1962년부터 63년까지 이것도 쭉 오르다가 경기 호황에 대한 거품 형성이다 인플레이션 이슈로 시장이 갑자기 모르게 빠졌었고 근데 우리가 여기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락은 그 가파르고 깊습니다. 그리고 상승은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락할 때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다 있고 시청률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 뭐 마이너스 10% 20% 빠질 때는 엄청나게 오르라고 완만하게 오를 때는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이제 아마 아실 건데 뉴스가 많이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올라 있어요. 근데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승 급하게 했을 때 있는데 그래서 이 그 본질적인 속성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락은 가파르고 상승은 완만하다. 이게 항상 그래왔습니다. 1966년부터 70년은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이후 한 1년 반 정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고 73년, 74년, 79년, 80년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 다음에 1980년 블랙먼데이 사태가 있었고 이때 사실 진짜 많이 빠졌죠.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6% 빠졌었고 그때 피터 렌치 말씀드리면서 실력과 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피터 렌치가 87년도 이 낙폭 전에 바로 돈 빼고 하와이 갔거든요. 시연여행. 근데 이때 그분이 쓴 책 글을 보더라도 본인은 되게 운이 좋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과연 실력만 좋았을 때 이 하락을 견딜 수 있냐라는 건 사실 아니고 결국에는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운칠 기삼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다. 앞뒤를 바꿔야 된다. 기상 운칠이다. 실력이 있어야지 행운을 잡는 거지 행운만 있어서는 실력은 못 잡습니다. 그리고 피터 렌치도 동일한 말을 했고요. 이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98년까지 IMF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 제2의 동남아 위기가 온다 제2의 뭐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언론에서 항상 네이밍 붙이는 게 똑같아요. 제2의 제2의 우리 헝다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헝다? 중국 부동산 블라블라블라 해서 제2의 리먼 브라더스다 라고 했을 때 터졌나요? 물론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건 맞아요. 정말 심각한 건 맞는데 안 터졌잖아요 사실. 제2의 IMF가 온다.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아니면 이따 뭐 미중 무역전쟁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제2의 뭔가가 붙었을 때는 안 오고 그냥 한 방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위기지 아무것도 관리를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게 위기지 뭐 제2의 뭐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안 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경험상. 이때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때는 주가가 진짜 안 좋았죠. 이때 IT 버블 있었고 이때 코스닥에서 가장 대장주였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주가가 20배인가 100배였나요? 그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술 종목이 50배인가 100배인가 갔어요 그때. 코스닥이 미쳐가지고 코스닥이 지금 700포인트 선이잖아요. 근데 과거 이때 차트 보시면 코스닥이 한 28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장주가 새로운 기술이란 거였어요. 새로운 기술. 근데 그것도 사실 쭉 꺼지고 이때 2000년도에 워렌 버핏이 이때 투자를 안 했거든요. IT 버블. 투자를 안 하고 이건 너무 버블이다라고 했다가 엄청난 욕을 먹다가 결국에는 현인이구나를 모두에게 인정받았었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아크펀드랑 해가지고 욕을 먹다가 결국에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뭐 지금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 하잖아요. 근데 물론 올 수도 있는데 금융위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도 고점 대비 50% 빠졌어요.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멸망한다 했어요. 이때는 사회주의로 환원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입니다. 딱 이 폭이에요, 이 폭. 이 정도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 뭐 이런 확률적인 100%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위기는 항상 반복됐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 대가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위기는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진행을 드릴 건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딱딱딱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주에 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었고 배당 성장주라고 하면은 배당 ETF를 전체 나라별로 세웠을 때 1등 ETF가 티커가 VIG ETF가 배당 성장 ETF 1등이에요. 시총이 한 65조 원에서 70조 원 정도 되고 2등이 VYM.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VYM 이 티커거든요. 그냥 그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게 본질적인 요소고 VYM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만 모아놓은 ETF고 VIG는 배당을 성장시키는 주식을 모아놓은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성장시킨 ETF에 추천을 드리고 이게 궁금하면은 ETF.com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등만 그냥 다 따라가겠다고 하면 VIG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배당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배당 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컷을 위기에 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3M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있죠. 저 질문이 있는데 그 배당이 성장하는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3M이나 필립모리스는 배당을 계속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가 더 좋은지 말씀하신 고배당주가 더 좋은 건지 고배당주는 예를 들어서 AT&T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서 통신산업이 하는데 주가가 좀 빠그라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배당을 막 8% 9% 줘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배당을 높게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배당 성장주는 이 배당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시킬 수 있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아니면 비자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와 같이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데 돈도 계속 잘 벌면서 위기에 배당 컷도 안 한 기업들을 배당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파악했을 때 배당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야 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거기서 배당을 잘 주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성장률 가치죠.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배당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탄탄한 산업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을 주는 율이 높아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배당은 어차피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주는 거거든요. 100원을 벌어서 20원을 주는 거, 30원을 주는 건데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특성상 주주 친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배당을 한번 꺾었다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이랑 전혀 달라요. 주주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200년이 된 자본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랑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5% 정도가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1.5%가 되는 거고 코스닥은 1.5% 중에 한 0.5%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말씀드릴 거는 밸류에이션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고 이거는 제 CFA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목표 주가보다는 그 안에 있는 논리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산업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잘 벌 것인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그때 한번 찍어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나래도 서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수 구조고 보수 같은 경우에 낮추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낮추는 경우는 존재하고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리고 여기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인데 이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을 걸쳐도 안정적으로 8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린 자산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에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장기 채권이 40%, 그리고 주식이 3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이 한 7.5% 정도가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TF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RPAL ETF가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럼 이거와 다르게 뭐가 있냐고 했을 때 AOA, AOR, AOM, AOK, AO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것도 주식이랑 채권이랑 6대4, 뭐 8대2, 3대7 나눠가지고 투자해주는 ETF예요. 이런 ETF,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좀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은 AO 시리즈 하거나 아니면 RPA의 ETF 하시거나 혹은 난 펀드로 하겠다. 나는 ETF를 펀드로 하겠다라고 하면 TDF 펀드, 그러니까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요 세 개 정도. 그리고 고정배당 우선주에 대해서도 좀 참고사항 말씀드리는데 고정배당 우선주는 말 그대로 약간 채권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배당을 우선해서 주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발행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글로벌 은행들, 시티은행이나 웰스파고나 아니면 뱅코바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이 발행하게 되고 25달러가 액면가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뭐 2년 있다, 3년 있다 상환이 25달러 그대로 되는 구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발행을 할 때 25달러 발행할 때 나는 1년에 채권 금리를 연 6%줄 거야 라고 조건을 딱 걸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런 어떤 티커를 가졌냐라고 했을 때 이 아래 JPM-C, BAC-N 이게 다 고정배당 우선주들이거든요. 이 티커를 가진 친구들이 다 고정배당 우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커버드 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뒤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옵션 전략이 있고 블라블라블라 파생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상승장에서는 못 먹고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횡보장에서 배당이 한 7%,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 구조가 이 위로 막혀 있는 거거든요. 빨간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투자다. 다만 횡보장이 기대가 될 경우에는 커버드 콜 전략은 연에 7, 8%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QYLD나 제파이, ZEPI ETF가 대표적인 커버드 콜 전략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옵션 구조는 이런데 옵션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승장에서 못 먹고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정도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QYLD랑 제파이가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TQQQ 뭐 3배짜리, 2배짜리 다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국인 순매수 1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 달 이내에 짧게 화끈하게 돈 벌려면은 뭐 3배짜리, 마이너스 3배짜리가 되게 정말 메리트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그와 반면에 보수가 되게 비싸요. 보수가 예를 QQQ랑 TQQQ만 비교해도 한 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배당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3배로 깎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달 이내 올 거면 레버리지 ETF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상을 장기 투자를 할 건데 3배 ETF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구조는 있고 바로 거기 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주식형 ETF랑 채권형 ETF 좀 설명드리고 여기 이제 다 종목들이거든요. 종목들. 실제적으로 뭐 리오프닝, 섹터별 대장주가 뭐가 있는지, 전기차는 뭐가 있는지 이 섹터별로 대장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고 채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적으로 나서 잠시만요. 그 채권 할 때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사실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채권? 근데 채권이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현업에 계신 분이고 펀드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고 모아진 여러분들이 ETF 투자하시면 채권 ETF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한 돈을 굴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굴리는 사람이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쭉 한번 어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실제로
뭐 만기 뭐 보유형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금리 상승기이고 금리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채권 쪽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모두가 먼저 채권 전문가라고 이렇게 띄워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회사원이고 얼마 전까지 회사에서 과자 주문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막내고 어깨 넘어 배운 걸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뭐 여기 와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수가 말한 것처럼 뭐라도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올라왔고 지금 원래는 저 입사했을 때는 이제 채권 금리 막 1, 2% 하던 때라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 없었는데 최근에는 4, 5%, 6% 상품도 많이 나오면서 관심 많이 가질만 할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말해볼 만한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이슈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레고랜드 혹시 부도 이슈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채권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부도가 한 군데서 나면은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해하면서 이제 멀쩡한 채권까지도 팔아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국채라고 하고 이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은 이제 회사채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채들을 크레딧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채는 괜찮은데 크레딧 채권들 위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하루 아침에 4%였던 채권이 다음날 4.4%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크레딧 시장에 이렇게 위기 있는데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은 계절성이 있어서 12월에 연말로 가면 이제 자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금리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에서 4.4% 됐다는 그 채권이 연말에는 4.8%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 시장의 위기가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 기회를 잡아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채권형 ETF라고 하면은 이제 만기가 없는 이제 예를 들어 3년 채권 ETF다 하면은 계속 3년짜리 채권을 담아두고 3년짜리 채권이 2년 6개월이 되면은 팔고 다시 3년짜리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려보면은 이제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이게 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고 여기가 9,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9,000원에 사서 1년을 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게 지금 9,000원에서 10,000원 됐으니까 대충 10%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 10% 수익률의 채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장 금리라는 게 금리가 오르면 이게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결국에 10,000원이 안 되냐? 결국엔 10,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뭐 8,000원도 가고 그런데 하지만 결국 1년 뒤에는 10,000원이 가는 구조다. 채권이란 건 이런 상품인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만기가 없는 채권형 ETF는 이게 8,000원이 됐는데 8,000원에서 팔고 다시 이걸 사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다시 9,000원에서 9,000원에 사서 또 8,000원에 가고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 손실이 계속되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상품을 왜 만들어놨냐?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릴 때는 이제 수익이 더 나는 상품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하면은 만기가 있는 ETF는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 이게 해외 시장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이번 올해 11월부터 만기 있는 ETF가 나와요. 만기 있는 채권형 ETF. 그러면은 설령 처음에 샀을 때 9,000원이 됐다 하더라도 9,000원이 8,000원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만기 가서는 10,000원을 받는 ETF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월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2월에 그래도 11월 말이면은 이제 이 만기 있는 채권 ETF 상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상품 만기 있는 ETF 상품을 이제 노려보면은 좋을 것 같고 1년짜리 상품하고 2년짜리 상품이 나올 건데 대충 예상컨대 1년짜리 만기 1년 만기 ETF는 4.5% 나올 이제 확정 수익,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확정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 요 2년짜리는 5.5%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만기 있는 채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금 운영 스케줄에 따라서 1년짜리 혹은 2년짜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샀을 때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금리가 내린다 하면은 요게 들고 있던 중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되게 빠른 시간 내내 예를 들어서 이제 9,500원까지 반년 만에 갔다. 그러면은 이제 반년 아니고 3개월 만에 갔다 하면은 3개월 만에 500원 수익이 났으니까 3개월 만에 5% 수익이 났으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20%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면은 요 추가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만기 있는 ETF 상품이다. 그렇고 이제 많은 회사에서 나올 건데 기왕이면 타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상품 매력적인 채권형 ETF 상품 중 하나가 CD 금리 투자하는 타이거 ETF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타이거 CD 금리 투자예요. 근데 이 상품이 지금 CD 금리라는 거는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서 복잡한데 아무튼 금리가 지금 3.8% 정도 나오는데 이 연 수익률로 3.8%인 그 이자를 하루 단위로 쌓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 아시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ETF에도 그런 개념의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간으로 손실이 안 나고 이제 매일매일 이자가 조금씩 쌓여가는. 그래서 주식 하다가 사실 주식 팔고 나면 이틀 뒤에 돈 들어와서 그거를 다른 통장에 이체하면 귀찮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식 팔고 대기 자금을 바로 타이거 CD 금리 투자 ETF 사면은 이제 그 일간 3.8% 수익으로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제 일간으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상품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투자자한테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좋은 금리인 것 같아서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CMA 금리는 지금 2.7%고요. 토스뱅크 이런 데서 주는 것도 2.5%, 2.6%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쌓이는데 3.8%면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뭐라도 하나 했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그럼 저기서 1년을 갖고 있으면은 네. 약간 제가 직접 채권 투자한 것처럼 만기 때 정확히 네.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사는 시점이 네. 그 다른 시점이랑 뭐 맞물려야 된다던가 그런 조건이 있는 건가요? 저기 아니요. 아무 때나 그냥 근데 1년 이게 ETF다 보니까 아무 때나 이때 사도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그래도 어쨌든 만기는 요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 이름에 23-1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3년 10월에 만기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요거의 대체제가 증권사에서 팔던 그냥 일반 단일 종목 채권이거든요. 그 채권을 사도 이렇게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좋은 점은 그건 단일 종목이다 보니까 팔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이렇게 막 많이 벌었을 때 엑시트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ETF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쉽게 팔 수 있고, 아니 뭐 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좀 더 이제 안전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볼 때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거의 만기 끝자락에 가서. 아 여기서요? 그러니까 네. 그저 맨 마지막보다 네. 위쪽에 그러니까 지금 네, 아래쪽으로 꺼지는 거 말고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됐을 때 요때는 요 올라가는 속도가 금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시장 금리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딜 가도 금리가 낮으니까 이때 이걸 사면 이게 제 값인 거죠. 이 속도가 제 값인 거죠. 이게 저금리 시대인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고금리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없으면 짧게 스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다 맞고 저희는 이제 증권사에서 실물 채권을 파는 입장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면 한국전력이나 대한항공에서 실물 채권을 파는데 이게 단위가 보통 크거든요. 5천만 원, 1억 단위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기 때 1년 있다가 1억 투자했으면 1억 받고 그 다음에 3개월 단위로 해서 뭐 분기마다 100만 원씩 이게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권화 시켜가지고 한 주 단위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사실 저도 이제 보통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롤오버가 있어가지고 비용 구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 갖게 지켜보지 않고 그냥 실물 채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기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원금을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채권을 처음 봤어요.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봤고 그리고 뭐 이어가지고 사실 뭐 레고랜드도 말을 해줬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조금 뭐 앉아서 하셔도 되고 나와서 하셔도 되고 편할 대로 해주시면